근데 전세 제도는 일단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큰 오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원래 전세 제도가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승이면 궁궐역 집을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더라고.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놀랍게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절에도 있었다. 약간 거기는 없는 게 없네. 네, 인도와 볼리비아에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답니다. 고려 시대도 있었을 거란 추정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오래됐거든요. 월세를 받아도 돈이 안 돼요. 분리해서 돈 나올 게 또 부동산밖에 없잖아. 옛날에 내년 사람 입장에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월세가 서로 부담스러웠던 거. 경제성이 없어요. 조선 시대는 은행 융자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집을 빌려준 사람이 집을 뺏겨요. 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좀 이 학교 이름 되면 아는 학교인데 약간 주먹 센 애들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같은 레벨 학교인데 여긴 좀 주먹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갈 때 조금 늦게 가면 얘들한테 꼭 걸린대 여기 가는 애들이. 그래서 얘들이 이 학교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네. 강남으로 이사 갔대. 그리고 여기에 무슨 영재 학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 모 고등학교 애들이 뭐 하던 대로 했을 거 아니야. 딱 등교 시간에 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경 끼고 평소에 못 보던 자기 동네도 별로 못 보던 이상한 애들이 오는데 가서 야 이랬더니 그냥 털썩 주저앉더니 엄마하고 왜냐면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걸 당해봤나 엉엉 우니까 얘들 또 옛날에도 그렇지만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건드리는 그게 있었잖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해. 돌아가서 학교에서 애들끼리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여기 옆 학교 이게 이상한 애들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게 없어졌대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여기가 살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처럼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악용해서 또 전세 사기라고 해야 되나? 이때 전세 사기가 아니라 그냥 탈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냥 강탈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염집 탈입 금지령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저항하거나 뭐 법의 보호를 받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관에다가 호소해가지고 권리를 찾거나 그런 방법이 좀 없나요? 그때는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당하는 구조였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숙종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신분적인 거 양반들이 뭐 그건 관료든 이제 거의 권위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강탈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그냥 나 앉아서 가족이 해체가 돼요. 집이 없으니까 그냥 뿔뿔이 아무리 평민이라 하더라도 정말 입에 풀칠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 해체 이런 걸 못 보니까 숙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일반인 집을 뺏는 경우들은 이제 처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했던 임금이 바로 영조 임금인데요. 아예 여염집 탈입 금지령 이렇게 내려서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전세든 매매든 다 금지. 그러니까 현재 유지하는 그 상황으로 계속 가라. 전세 금지. 아니 전세들 생각하지 마. 전세를 빙자해서 뺐으니까. 아까 그 임대차 임대차 이렇게 계약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이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그거를 위조를 하는 거죠. 위조를 해서 뺏는 방식도 있게 되고 그런 식이 있으니까 그냥 전세를 빙자해서 남의 집을 뺏는다. 아예 그냥 못하게 해라. 매매도 그러니까 대상인 거죠. 매매도 어쨌든 사실은 다 뭐 해야 되니까. 고발도 하고 뭐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법이 요즘은 그래도 좋은 사이즈. 근데 요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이 있어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뭐 법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으니까. 야 근데 아까 그 영조만 해도 진짜 와 그 왕권을 휘둘렀네요. 그 정도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헌법에 있는 예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그 금융실명제 관련된 그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히 조치할 수 있다. 긴급 재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게 아닌가. 거의 그런 걸 수준으로 했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거지 그게. 근데 이제 영조가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하니까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박제가도 그런 케이스인데. 아니 영조가 좀 과격한 케이스, 과격한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하더라도 흐지부지 명목상의 흐지부지 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걸 끝까지 이제 고수를 하려고 한동안 왜 이런 보고가 없냐 갑자기 불시에 검문을 해서 다시 보고해 지금 왜 뭐 이렇게 위반자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보고가 없냐 이렇게 해서 따져 묻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의지를 계속 보인 거네요. 네. 제대로 하라고. 네. 엄포가 아니다. 네. 그냥 해라. 네. 그래서 뭐 유배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갔었습니다. 네, 관료들이 와. 그렇게 해서 유배 가고 아니면 이제 박제가의 경우도 결국 그렇게 걸리는 케이스였는데 뭐 그 경우는 이제 네. 집을 뺏으려고 했던 경우는 아니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왕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 재산을 뺏긴 뭐 구노비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기 재산을 찾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처벌만 되죠. 재상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아예 이사를 못 가게 하는데 서울에서 이사를 어떻게 안 가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힘 있는 사람은 괜찮고 하하. 그러니까 아무리 영조가 잡아와 보고해 해도 안 돼요? 왕족 이런 사람을 누가 고발하겠어요. 그리고 저기 요건 기록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실록에는 나쁜 짓 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네. 설마 아니 다 강탈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모고당교 갔으니까 그 옆에 살아야겠어. 여기 우리 노비랑 집 받고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근데 바꾸자. 네, 바꾸자. 근데 이분도 그 문방구에서 저기 떡볶이 파는 앞에서 떡볶이 파는 예. 사람인데 저기를 어떻게 가냐고. 근데 뭐 네. 가라면 가는 거고 대신 또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한번 잘 보이면 나중에 또 보상도 해주겠지. 대부분은 이렇게 가는데 가끔 이제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빠져나갈 방법이 많아요. 무조건 집 내놔가 아니고 예. 야 3년 만에 바꿔라. 그럼 내가 나중에 너 저기 뭐 뒤를 봐준다든지 이게 또 이게 네. 되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나 예. 박제가처럼 호르몬 이런 사람 뭐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걸린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중과세 때리면 네. 집 10채 있는 사람은 괜찮잖아. 네. 하나 둘 그렇죠. 있는 사람이 네, 문제죠. 문제죠. 네. 그런 거죠. 그 어쨌든 영조 그런 이제 아주 강력한 이런 규제 때문에 그나마 호소는 할 수 있게 됐다. 어쨌든 그 정도는 됐고 그럼. 네, 정조되면서 약간씩 좀 풉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이제 네. 박제가처럼. 그래서 근데 그런 은근히 경우는 지금도 부동산법이 강경하게 나가면 네. 이놈의 선의의 피해자와 이게 문제 아니에요? 항상 그렇죠. 예. 예, 항상 어떤 그 정책을 펼 때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고 하지만 어디선가 부작용은 생기고 악용하는 사람은 생기고 또 탈법의 영역이 생기고 그럼 뭐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뭐 계속 예를 찾아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달라진 게 없네요. 예, 앞으로 내릴 것 같은데요, 계속. 예. 그러니까 전세 등기권 만들어봤자 네네네네. 그 영조가 저기 그 요즘 말로 통반장들한테 보고시키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발하냐고. 힘없는 애만 고발하지. 안 봐도 뻔하잖아. 이 왕이 평생 이제 태어날 때부터 왕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간섭받고 혼나고 눈치 보는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 밤에 뭐 몰래 뭐 궁 밖으로 나가서 뭐 서민들과 만나고 뭘 체험을 하고 뭐 구경했다 하더라도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다른데 어찌 모든 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나마 이 정도 했으면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전세 등기권도 우리도 하면 그러는데 주인한테 요구하기가 힘들어요. 그 요구하면은 나 싫은데 딴 데 가? 딴 사람이랑 할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전세 사기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저희도 살면 다 겪어봤지만 이게 사기와 아닌 것 어떤 경기 변동에 따른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구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 행위를 할 때 정말 사기를 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사기의 고의가 있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은 먼저 내가 남을 속여야 되겠다. 제인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기망행위라고 하죠.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 속이는 이거 여기 들어오면 내가 나중에 보증금 다 돌려줄게. 당연하지. 보증금을 안 주겠냐 내가. 근데 실제로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망행위고, 그래서 그런 기망행위를 들은 세입자가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속는 거죠. 이거를 착오라고 하고, 그 착오에 의해서 처분행위, 그래서 보증금을 내는 거죠. 이거를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다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다 전세 사기 하지만 사실은 깡통 전세가 훨씬 더 많아요. 맞아. 이 깡통 전세는 집주인도 아차한 거예요. 집주인도 야, 나 정말 이럴 줄 몰랐다. 좀 미안합니다. 나도 망했는데 미안합니다. 당신도 망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그런 거 굉장히 네네네. 많았죠. 예를 들어 뭐 매매가가 이 정도인데 거기에 80% 정도를 전세 보증을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하회하는 경우에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도 못 주는 겁니다. 그리고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좀 회복되면 그때 팔아야지 버티고 있다가 팔리지도 않는 경매에 넘어가지만 보증금 중에 일부 극히 조금만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깡통 전세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나 보증금 안 줄 거야 몰래 속여서 먹고 나 튀어야지 라고 하면은 전세 사기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갈 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이 우리 망했네요.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건 뭐 신이 아닌 이상, 뭐 신이 존재하더라도 이제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판단도 사람이 하는 거고, 수사도 사람이 하는 거고,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뇌 스캔을 할 수 없는 이상 기타 정황 사실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전세 사기로 걸렸다 했는데 한 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채 빌라를 갑자기 동시에 한 1년 내에 거래했어요. 이건 사기의 고의가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뭐야 진짜 쩐주는 뒤에 숨어있고 바지 사장을 내세웠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래가지고 전세 사기로 근려가지고 제일 앞에 처벌받는 사람들 20대 꽤 많았습니다. 30대도 꽤 많았습니다. 명의 빌려주고 수수료 받고. 근데 그거 원래 저도 이사 엄청 많이 했지만 다 부동산 할 때 보고 하잖아요. 그게 항상 이 사이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누가 갑이냐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좀 전세 대란일 때도 있고 또 역전세란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전세 물건은 많은데 전세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모으시는 경우가 있죠. 세입자를.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세입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고 좀 이상해? 너무 젊어? 뭐 이상한데? 나 그럼 여기 안 가. 믿을 수 있는 데를 가야지? 라고 고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전세 대란입니다. 지금 학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자녀 입학해가지고 학교 근처에 살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요. 전세 물건. 다 월세로 돌린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미심쩍고 약간 걱정되고 우려가 돼도 감사합니다. 가계약금 걸고 가가지고 빨리 막 하고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갑자기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때 등기부등본 갖고 확인하는데도 확인합니다. 근데도 가짜 사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가짜라는 게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건 얘기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한 10명 정도가 작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부동산 있잖아요. 사무실을 차려놨는데 그 부동산 연달아 있었던 3개의 부동산이 다 한패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못 당하네. 그래서 여기는 별로니까 옆집 한번 가보세요. 옆집 갔어. 또 물어보고 또 옆집 가보세요. 또 가버렸어. 이 동네 3군데 나갔는데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 전체가 이제 사기꾼 일당이었던 사건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바지 사장을 내세운다는 게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에 있는 소유주가 다르다는 거지, 그 20, 30대 그 사람들도 등기부에는 소유주로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빌라가, 저도 이제 결혼생활 처음 할 때 빌라에서 했습니다만, 요즘에 젊은 분들이 빌라 손으로 안 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사는 게 좀 불편해서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기 위험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아파트는 이 KB에서, 예전에 그 주택은행이죠. KB에서 이 실거래가를 다 보여줍니다.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속이려면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빌라는 또 다르거든요. 시세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 그리고 또 그 주변을 싹 다 개발해가지고 신축 빌라가 막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세가 얼마지? 그러면 이 정도가 전세 적정가겠네? 근데 그 정도면 나는 그럼 믿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속여가지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이제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그 후에 시세가 내려가고 나중에 돌려주지 못할 거 나는 상관없어, 모르겠다, 그냥 튀자라고 하는 거죠. 참 옛날 생각 막 난다.
저희도 그때 그런 적 있어. 한 번 고생해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깡통 전세 위험. 예. 어쨌든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죽을 고생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작은 집에 가도 아파트에만 살자 그랬는데 예. 어느 날 좀 집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잠깐 단기적으로 한 2년 거주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그럼 하자 그래서 나름 이제 그동안 노하우를 갖고 나갔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빌라 뭐 10채씩 가진 분이에요. 이게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예. 근데 그때는 또 젊을 때니까 이분은 믿어도 된다. 근데 그분도 내가 봐서는 사기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투자를 막 했던 빌라는 또 왜 그 채수 제한이 안 걸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 몇 채 갖고 있고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깡통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아니 이분은 재력이 빵빵하다면서요 했더니 벌써 부동산은 없어. 아하. 이 또 빌라를 여러 채 갖고 있는 빌라 왕들이 좀 더 위험한 이유가 보통 누가 지어놓은 빌라를 사가지고 걸가지고 뭐 팔고 돈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건축업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땅을 사가지고 낡은 걸 허물고 빌라를 쫙 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분양이 안 되고 매매가 안 돼서 빌라를 숲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돈이 많아서 빌라왕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들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이 주로 그 빌라 조금 돈 있는 분을 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전문 부동산이었는데 딱 튀고 옆 동네 그 부동산한테 물어봤더니 쯧쯧쯧.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예. 다행히 우리는 그게 넘어갔는데 무사히 한 우리 집 그때 우리 사모님 아마 노선이 겪어봤는데 자다가 심장 붙잡고 벌떡 일어나요. 왜냐면 진짜 전 재산이 날라가는 거니까. 아니 지금 전세 관련해서 그 예전에 그 아픈 추억들이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보증금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저도 막 아주 어릴 때인데 그때는 집주인이 나가라면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거. 네, 심지어 전세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애가 있음에도 어린애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몰래 속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틀 후에 애가 밤에 운다. 이럴 경우에 속였다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맞아. 요즘은 참 그 보증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예전에는. 네, 그런 건 좀 심했지 정말. 네, 조선시대도 똑같습니다. 야 이거 현대와 과거를 아니까 미래를 알게 됐는데요. 네, 야 이거 이제 전세로 쫓겨나실 일은 없잖아. 아니 또 상황은 또 사람들이 어떨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뀐다 이러면 아무리 전세를 살아서 뭐 장기 해가지고 한 30년, 40년, 50년까지 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냥 다 바뀐다. 맞다.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도 있었어요. 네. 옛날에 주인이 뭐 사정이 있으니까 집을 팔고 가면은 이 받은 분이 전세 계약을 자기도 바꾸는 거. 요즘 그거 못 하죠. 그냥 승계하던가 이렇게 승계를 해야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사실 계약이기 때문에요. 계약 상대방이 바뀌면 그냥 속수무책인 게 원칙입니다.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은 사실 그렇구나. 임대인 임차인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난 모르겠고 나 팔고 나갔어 임대인이 집주인이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계약을 한 사람이랑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리고 그걸 몰래 팔아버린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주택이라는 게 뭐 돈으로 돌려받는 거는 둘째치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해야만 이제 국가적인 어떤 해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제 대항력이라는 걸 주는 거죠.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주택을 인도하고 또 주민등록을 하면 또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한 거로 또 봐줍니다. 실제로 들어가 살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겨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이 사고 팔고 뭐 여러 번 해도 저 이거 대항력 있습니다. 집주인 바뀌어도 저 대항할 수 있어요. 저 2년 동안 살 겁니다. 남은 1년 6개월 저 살 거예요. 저 안 저 안 나갑니다. 못 내보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쫓겨나는 그 가장 때문에 여러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중후반부터 그런 사회 문제가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 고도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즘 젊은 분들 보시기에는 오래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만 보더라도 와 진짜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저도 진짜 우리 할 때 사실
지금은 그래도 제도가 많이 좋아진 편인데 그럼요. 옛날에는 진짜 국회의원들 욕 엄청 했어요. 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냐. 근데 들리는 말로는 국회의원들이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안 한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그 임대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임대인의 권리를 좀 제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지금도 추가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도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시행되기 전에 그 법 만든 사람이 몰래 좀 먼저 뭐 해먹었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영조의 과잉, 영조도 좋은 뜻으로 했는데 법을 또 너무 과잉으로 하면 또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래도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주인 바뀔 때 네. 그 말로만 듣고 계약서 다시 안 쓰잖아요. 바뀐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막 쫓아내고 해서 진짜 옛날에 그런 일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맞아요. 반대.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임차인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집주인이에요. 제가 이제 2년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집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집을 샀어요. 새로운 집주인입니다. 이럴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이 저를 쫓아낼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임차인이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2년 예. 다시 집주인이 처음부터? 바뀌었어요? 저는 아니 박사님이 인상도 좋고 박사님이 잘해준다 해가지고 박사님을 믿고 한 거지. 아니 집을 판 교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요. 교수님한테 저 교수님 믿고 못 살겠어요. 라고 해서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저 나갑니다. 돌려주세요. 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 계속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게 아닙니다. 나가거나 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으로. 네. 하여간 좀 상식적인 보호, 그러니까 뭐 정말 무슨 전세 등기가 아니래도 아니다가 쫓겨나고 이런 거, 네.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년대나 와서 했어요. 근데 네. 사실 뭐 60년대는 아파트 없었나, 뭐 진짜 집 없었나. 근데 왜 이런 기본적인 법도 안 만들지라고 정말 몇십 년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60년대, 70년대 문제가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좀 이렇게 역사 공부를 했으면 이런 법도 좀 60년대 만들었으면 좋았잖아.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그때 500년 만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거는 우리 입법부가 업적이다. 이거는 정말 서민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라고 지금도 이제 자랑할 만한 법이고 외부에서도 이거 연구하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세가 우리나라만 제도다 있는 거라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한 30년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조선시대부터 있었다 연산부 때도 있었잖아. 그러면 500년 동안 안 하던데. 네.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돼. 전세가 이게 전통 문화네요, 사실.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네. 전통 문화.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하는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